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주말 잘 보냈고요. 이번 주 지난 주말에는 그동안의 그 시장에 대한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고요. 지금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의 금리 인하보다는 1980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나. 근데 금리 인하보다는요, 사실은 10년물 국채금리만 보셔도 돼요. 10년물 국채금리만 이래 보면 약간 해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와 그리고 이 페드의 정책금리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힌트도 얻을 수가 있는 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또 잭슨 미팅이 있었는데 그 50bp에 대한 인하를 또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50bp를 하게 되면 50bp 인하해 가지고 장이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50bp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이번이 이제 피벗이 시작된다, 요 정도 얘기만 아마 하실 거고, 앞으로 9월 18일까지 그 전에 고용 데이터도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CPI도 한 번 더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현재까지는 저는 9월 달에는 25bp만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페드 와치에서도 계속 반영이 되고, 25bp를 인하를 하기 전까지 25를 이번에 할 겁니다라는 분위기만 계속 유지만 되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나름대로 꾸역꾸역 올라올 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시장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은 금리 인하하고 난 이유가 또 시장이 한번 10월 중순까지는 또 막 왔다 갔다 좀 할 거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한 이유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AI 지금 너무 과잉 투자 아니었어 하면서 반도체가 단기 고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환율이 떨어지네.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내수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죠. 그것 때문에 네이버 얘기를 예전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부터 네이버 주가는 강하게 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내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주식 시장에 나타나고, 이 내수 기업보다는 수출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래 지지부진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주식 시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사 좀 빨리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자, 기사를 좀 빨리 해서 45분 안에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 물려 계신 분들도 나중에 한번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죠? 주가가 싸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고 그랬죠. 작년에는 전기차 성장에 대한 어썸션,
네,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고성장할 거야. 네, 근데 이 고성장에 대한 부분도 캐점에 딱 빠지면서 뭐야 성장이 안 나오네. 예, 거기서 일단 기본 가정이 깨졌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독보적으로 네, 경쟁 우위를 가진다라는 부분도 뭐야 중국이 왜 이래 잘해. 네, 이러면서 그 실적 자체가 말해주잖아요. 이번에 뭐 벤츠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썼지만 그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뭐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손실이다 보니까 그죠? 이 외통수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싼 전기차 배터리를 중국산을 썼었고 그게 그동안에 중국 배터리의 선전이 됐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화제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더 우수한 우리나라 K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 밸류에이션 부분이 세 번째 고성장이 유지되면 높은 PER 이런 게 다 정당화될 것처럼 그렇게 추정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하이브리드와의 경쟁 여러 가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하고의 경쟁 등등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도 있었죠. 독일 정부라든지 유럽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 성장주해주는 이 멀티플 자체도 너무 과도했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글로벌하게 작년에 전기차 생태계가 다 안 좋은데 우리만 너무 지나치게 수급으로 올라갔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오늘 지금 이제 다룰 기사가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다라는 시리즈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캐전 구간을 잘 겪고 나면 항상 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그 과실을 다 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캐즘 포비아 겹친 K 전기차 내수 무너지면 수출도 무너진다. 자,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다. 고비 맞은 주력 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해 현대기아와 KG 모빌리티는 전기차로 세계에서 약 24조 원 안팎의 매출을 올렸고 현대기아는 2017년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만 6천 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약 42만 대가 됐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만드는 LG엔솔, SK온, 삼성 SDI 세 곳 매출은 무려 69조 원에 이릅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작년 말 기준 점유율이 48.6%이다. 그런데 방금도 이 세 개 회사의 매출이 69조 원에 이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LG엔솔의 지금 시총이 87조 정도 나오는데요. 한때 이게 14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의 거품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닷컴 때 PER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나스닥이 뭐 196배 PER 이래 나왔을 때 PER로 설명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특히나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은 이 자체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PSR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지금 몇 배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이 매출 자체가 69조 원인데 LG엔솔 하나만 140조에다가 그리고 SDI가 지금 23조 뭐 작년에 한 40조 그러면 요 두 개 합쳐서 180조에 그 다음에 SK 에너지 밑에 있는 엔솔 그 SK온 같은 경우까지 다 합치면 200조가 넘는 상황이었고 네, 그게
B2C로 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굉장한 중독성과 충성도를 갖게 만드는 그런 독보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PSI 내나 PB, PER이 멀티플이 좀 높게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소재 업체들은 그런 고 멀티플을 줄 때 그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매출만 보더라도 시총하고 비교해 보면 좀 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LNF, 코스모 신소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동박 기업들은 전국 곳곳에 걸친 촘촘한 공급망 속에서 인류가 돼 이 기업들을 떠받치고 있다. 3원계의 양극재에서 에코프로가 세계 1위, LNF가 세계 4위, LG화학이 5위에 올라 있고요. 음극재에 들어가는 동박은 SK 넥실리스가 세계 1위입니다. 140년 가까운 세계 자동차 역사에서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였던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20년도 안 돼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데 대단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다가 화재 포비아까지 겹친 탓이다. 자, 이미 한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닥친 이 캐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 하나인데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KAMA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 기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5% 감소했고 캐즘에도 불구하고 중국 9.3%, 미국 6.1%, 프랑스 13.9%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 것과 대비되는 성적표네요. 그러게요. 다른 나라들 다 플러스 나는데 야,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16.5%나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네요. 독일도 16.4% 줄었네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난 나라가 노르웨이가 5.9% 줄었고 반면에 벨기에는 35% 증가를 했고 캐나다 28.7%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본격화됐고 최근 그 강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만 해도 22년 대비 14% 안팎 증가했던 전기차 판매가 올 상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거네요. 경기 침체의 내연차보다 더 비싼 전기차 가격과 우수한 대체제인 하이브리드 차의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 1일 청라 화재 이후 생겨난 전기차 포비아 조짐이 겹치면서 하반기 전기차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딜러들에게 전기차 관련 새로 문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했던 고객들도 줄줄이 지금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든든한 내수 시장이었고 현대기아는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로 꾸준히 수익을 올려 미래 전기차에 투자해 지금에 이를 수가 있었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수의 의미는 단순히 판매량이 많고 적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 원장은 전기차의 수출 물량이 내연차 수준보다는 적은 초기 단계인 만큼 전기차의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규모의 경제로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반에서 수출 확대를 이루는 것이 그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의 성공 방식이었고요.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전기차 초기 시대에도 어느 정도 작동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더욱이 내수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 전기차 산업의 특성상 핵심 환경인 충전 인프라 등도 부실해져서 전기차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공포증이 님비 Not in my backyard 해서 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 네.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뭐 장례식에 들어가는이 아니라 뭐죠? 화장장 뭐부터 해가지고 네, 그는 님비 되는 게 꽤 있죠. 자, 전기차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전기차는 불편하고 불안해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향후 10년 안팎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전기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컨대 미국 정부가 정한 2032년 탄소 배출 가능량은 자동차 연비로 환산을 하면 1리터당 24.6km이네요. 신차 평균 연비가 이 수준을 넘지 않으면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보통 대형차는 1리터당 한 5km밖에 안 되고, 그죠? 그나마 연비가 좋다는 차들이 한 12km 나오면 12, 13 이렇게 나오면 좀 잘 나온다 하고, 예전에 도요타의 이 하이브리드 가인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 20km대 이상 나오잖아요. 자, 요즘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가 보통 14에서 18km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리드로는 대응이 어렵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기술 나오고 있잖아요. 편차는 있지만 한국이나 유럽도 비슷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잘 팔리는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만 고집할 경우 나중에 팔 수 있는 차가 없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후속 기사들이 또 한 2개 더 있으니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유럽은 수조 원씩 투자하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폭스바겐 등 내연차 강자들, 배터리 등 생태계 구축에 온 힘. 일본 혼다는 2030년까지 92조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수조 원대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캐즘 이유를 노리고 있고요. 전기차가 핵심인 미래차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 뒤처질 경우 점점 따라가기 힘들어질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와 소재 등 국내에 함께 머리를 맞댈 기업이 있는 K전기차와 달리 해외 기업들은 이런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뒤늦게 소프트웨어, 배터리 등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나 미국 자동차 빅3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100년 안팎 역사의 내연차 전설들이 전기차 전원기에 고전 중인 것도 이런 이유이고요. 이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승부수로 던지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지난 6월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향후 3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작년 말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에 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1년 사이 조 단위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다. 스텔란티스는 작년 중국 리프 모터 지분 20%를 16억 달러에 인수한 뒤 함께 개발한 전기차를 지금 유럽에서 만들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국 전기차의 가성비를 무시할 수 없고 전기차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자, 전기차 지각생으로 꼽히는 일본은 뒤늦게 추격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 혼다는 지난 5월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 등에 10조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중 혼다가 2028년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장 건설에만 약 110억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일본 전기차 닛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 다음 기사이고요. 테슬라나 라이벌이던 닛산 주저앉아.
전기차 한번 주춤하면 나고. 그러고 보면 옛날에 닛산의 리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9년도에 GM에서 이제 볼트 나오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뭐 이때는 닛산 리프가 그때 당시에 거의 전기차 시장의 탑 3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닛산 리프 얘기하는 말이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00만 대로 전체 신차 가운데 18%였고요. 전체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벌써 침투율이 18% 됐네요. 그죠? 2018년에는 비율이 2%. 2018년에는 비율이 2%에 그쳤지만 5년 만에 가파르게 성장한 건데, 하지만 전기차 보급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작년 판매된 1,400만 대 중에서 60%가 정책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중국, 25%가 친환경을 강조하는 유럽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 밖에 세계에서는 여전히 전기차보다 내연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신차 가운데 18%가 1,400만 대. 이니까 곱하기 5 하면 5일은 5, 4, 5, 27천. 거기 2 해야 되니까 한 7,300만 대 정도 작년에 팔렸다. 그죠? 네. 이런 시장에서는 한두 차례 결정적인 혁신이 단숨에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는데, 반대로 한두 번 주춤하다가는 낙오될 가능성도 크다. 전기차 아이콘 테슬라의 경우 8년 전인 2016년만 해도 테슬라는 연 8만 대 파는 괜찮은 스타트업 정도였네요. 와. 근데 2016년도에 테슬라를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앞으로 전기차 이 주식시장의 주도 섹터에는 전기차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저희가 2016, 17년도까지 이 전기차로 꽤 수익을 짭짤하게 냈었는데요. 그때 8만 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에도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어마어마해 했었고요. 테슬라 망한다는 리포트가 2018년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당시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6년도만 하더라도 80만 대 수준으로 이제 막 태동한 단계였고, 2010년 세계 최초 양산 전기차 리프를 내놓은 일본 닛산이 선두권에 있었다. 그때 볼트보다 오히려 닛산 리프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었네요. 양산. 자, 그러나 2017년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모델 3를 내놓으면서 빠르게 세계 시장을 평정하기 시작했고요. 1억 원이 넘었던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시작 가격을 35,000달러, 약 4,700만 원까지 낮추면서 1회 충전 거리는 350km로 유지하는 기술 혁신에 소비자들이 환호를 했었습니다. 판매량은 그 이후 매년 퀀텀 점프를 했고요. 2017년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했고 2020년 50만 대로 3년 만에 약 5배가 됐었군요. 2020년 중형 SUV 모델 Y까지 새로 내놓으며 테슬라의 지난해 판매량은 181만 대로 또 3년 만에 3.6배로 커졌습니다. 반면 한때 테슬라 라이벌이던 닛산은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리프 이후 혁신적인 기술이 담긴 새 전기차를 내놓지 못하면서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현대기아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10년에 저렇게 닛산 리프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오고, 그러면서 3, 4년 전에 현대기아가 삼성의 휴대폰
fast following the second strategy 전략처럼 후발주자지만 빠르게 탑티어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자동차에서도 전기차에서도 현대 기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 기아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넘버 2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경쟁자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대선 기부금 가장 큰 손은 가상화폐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은 기업들이 대놓고 이렇게 정치권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가상화폐 업체가 정치 기부금의 가장 큰 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에 따르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5,050만 달러, 약 67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둘째로 기부금을 많이 낸 곳 역시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 랩스로 4,8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많이 기부한 것은 석유 에너지 기업 코크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자, 퍼블릭 시티즌에 따르면 두 회사를 비롯해 미국 가상화폐 업계에서 나온 기부금이 1억 1,900만 달러, 약 1,580억 원이고요. 이는 전체 기부금 2억 4,800만 달러의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가상화폐 기업은 앞서 2010년부터 세 차례의 선거에서 총 1억 2,90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이는 전체 기업 기부금 8억 8,400만 달러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네요. 그러나 올해 선거를 앞두고는 전체 기업 기부금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셈인데 가상화폐 업체가 정치 기부금에 큰손이 된 것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22년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한 후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작년 초 증권법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제소당했었네요. 가상화폐 기업들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과 공화당에 모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 하나만 대놓고 하는 건 아니네요. 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카멜라 해리스 역시 가상화폐 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퍼블릭 시티즌은 지금까지 대형 가상화폐 업체들의 대규모 기부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 후보들은 가상화폐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현직 의원들도 기존 강경한 태도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건지 이렇게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권은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부를 한 게 나중에 기부를 해줬으니까 정부에서 뭘 이렇게 밀어주거나 뭐 그런 걸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조사받는 거, 세무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제너러스하게 해주는 걸 바라면서 기부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기부를 왜 많이 해야만 할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정부의 규제나 정부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좀 재미난 기사인데 칼럼입니다. 만물상류. 원전 거인 웨스팅하우스의 추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전기혁명 선두주자 자리를 놓고 토마스 에디슨과 싸운 경쟁자였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 참전 용사였던 웨스팅하우스는 기차용 공기 브레이크를 발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전기 사업으로 눈을 돌렸고요. 천재 기술자 테슬라를 영입해서 교류 전기 시스템을 개발, 직류 전기를 고집한 에디슨과 경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네, 니콜라 테슬라잖아요. 풀네임이. 에 대해서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본 기억이 살짝 납니다. 1886년 에디슨을 물리치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 점등 계약도 따냈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 대중화 시대를 연 것도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였다고 합니다. 1957년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는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선보였고요. 이후 전 세계 원전의 절반 이상을 건설한 원전 거인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원전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이루어졌네요. 승승장구하던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미국 3마일 원전 사고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30년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해버리자 경영난에 빠졌군요. 2005년 일본 도시바가 54억 달러를 주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0년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했었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일본은 가동 중인 원전 50기를 폐쇄하고 다른 나라들도 원전 건설 계획을 속속 백지화했습니다. 원전 사업은 도시바에 7조 원 이상 손실을 안겼고요. 도시바는 2015년 막대한 부실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하다 들통이나 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지경으로까지 내몰렸었군요. 도시바 의료기기 사업은 캐논에다가 백색가전은 중국 기업에 그리고 반도체 사업은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다국적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습니다. 모기업 도시바가 손을 들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미국의 법원에다가 파산을 신청을 했고요. 1년 뒤 캐나다의 투자 펀드가 46억 달러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었네요. 46억 달러면 한 6조 정도다, 그죠? 와. 4년 뒤인 2022년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의 우라늄 채굴 기업 컨소시엄에 78억 달러에 재매각이 되고요. 한 10조에 매각됐네요. 130년 전통의 원조 기업이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투자 펀드의 돈벌이 수단이 된 꼴입니다. 2009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 침해 운운하며 막대한 기술료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당시 한국은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의 설비를 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체면을 세워주었었네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원전 모델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을 수주하자 웨스팅하우스가 또 기술 침해를 이유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원전 거인이 자리세를 뜯는 조폭 같은 신세가 됐다. 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 네, 만물상도 그렇고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도 그렇고 이렇게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방식으로 칼럼을 늘 써주시기 때문에 제가 참
애독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자, 빛나는 순간입니다. 아마추어 스포츠계에 최고 이벤트가 있다면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를 일컫는 고시엔이라고 꼽는 이가 아마도 많을 것이다. 물론 농구광이라면 3월의 광란, 마치 매드니스라고 불리는 전미 대학농구 토너먼트라고 우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장난 아니죠. 미국의 브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칼슨호 함상에서도 이 광란의 결승전을 시청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미국 대학 농구를 프라임 타임에 막 이렇게 방영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월의 광란, 이 전미 대학 농구 토너먼트였군요. 자, 이 두 대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한 번 지면 끝장인 토너먼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과 학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미국의 대학 농구가 프로로 가는 징검다리로 전락하고 있다거나 과열 경쟁에 따른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마추어리즘의 순수한 열정은 이제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광복절 직후 이루어진 제1한국계 학교의 우승을 두고 한일 간에 이런저런 사안이 부각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고시에는 고시엔이다. 네. 어쩌면 단 한 번뿐이 이 청춘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열정 그 자체일 뿐이다. 오로지 프로로 가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인 한국 고교 야구와는 달리 일본 고교 야구는 오직 고시엔이 목표라고 합니다. 고시엔은 1924년 갑자년에 건립한 효고현의 이 야구장 이름이 그대로 대회 애칭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야구장 개장 100주년이 되는 올해 대회에서 최초로 일본의 외국계 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우승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3,700곳이 넘는 고교 야구팀 중 고시엔 구장을 밟을 수 있는 팀은 단 49곳뿐인데 가나자와 현 같은 곳은 170팀 중 단 학교만이 본선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예선 결승전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이며 패배한 팀 선수는 물론 응원단까지 수천 명의 통곡 속에서 경기가 끝나고 고시엔에서 진 선수들은 경기장 흙을 한 줌 담고 경기장을 떠나 평생 기억으로 간직한다고 합니다. 야, 그 흙을 한 줌 담고 가서 이게 마치 와신상담처럼 이렇게 그 흙을 볼면서 또 이렇게 자기 실력을 키우나 봅니다. 고시엔을 고시엔으로 만든 것은 구아타나 기요하라와 같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엄격한 예절과 규율로 다져진 오랜 전통의 힘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그 빛나는 순간 전미대학 농구의 주제가나 다름없는 데이빗 베렛의 이 노래처럼 말이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나 봅니다. 시간은 짧고 길은 멀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순간은 가버리고 그 한 번에 빛나는 순간 당신이 살아있었음을 알았지. Time is short and the road is long. In the blinking of an eye. That moment is gone. One shining moment you knew you were alive. One shining moment. 그 한 번에 빛나는 순간 You knew you were alive. 우리나라도 청룡기 고교 야구 뭐 등등 옛날에 박노준 선수 막 그런 분들 고교 야구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시절에 이 고교 야구 봐야 된다고 TV 그때 당시에는 흑백 TV 켜놓고 막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고교 야구를 케이블에서 한번 보여준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에 그죠?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교토국제고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말로 그 교가를 부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 교가를 부르는 이 장면이나 이 기사를 보면 진짜 마음이 뭉클했었는데 그 일본 땅에 가서 그죠? 근데 이 고등학생들 야구가 여기를 통해서 오타니도 이 고시엔에서 우승은 못했다고, 이 고시엔 무대에 서긴 섰었는데 우승은 못했다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일본에서 이 100년 되는 해 그죠?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해서 정말 우리로서도 참 가슴이 벅찬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1분에 끝납니다. 41분. 믿기 힘듭니다. 네, 좀 이 삼천포 줄이고 빨리빨리 했더니 6개 기사 다 한 거 맞죠? 네, 오늘은 41분에 끝났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